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6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뉴스 공장하고 있을 시간인데 저는 방송을 찍고 있네요. 이거 언젠가부터 아니야, 라이브를 하면 안 되지. 뉴스 공장하는 시간에 감히 내가 라이브를 하는 거 이상.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못할 뻔했습니다. 아니,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버즈를 빼고 케이스에 넣으려고 하니까 버즈 케이스가 핸드백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두고 왔나? 왜냐면 가게 케이스를 두고 버즈를 끼고 들으면서 가게 청소 다 하고 이제 그냥 집에 간 적이 제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쉬다가 이제 시간 맞춰서 가게 출근을 했는데 가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진짜 한 30분 넘게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버즈 왼쪽 걸 잃어버려가지고 GPS로 찾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가게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케이스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 방송 준비 어떻게 하지? 뭘로 하지? 참 이거 고민하다가 당근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길래 지금 거래 가능하냐니까 거래 가능하다길래 내가 사정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내가 퀵 서비스를 보낼 거니까 퀵으로 나한테 좀 보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버즈를 공수해서 뉴스를 소화했습니다. 내가 지금 유튜브 지금 수익 창출 요건은 됐는데 검토 기간 중이거든요. 아직 10원 한 푼 못 본 이 유튜브 찍는다고 어제 돈을 5만원 썼습니다. 아휴. 자, 여튼 어제 이제 뉴스를 몇 가지를 일단 전해드릴게요. 12월 3일 내란의 밤 그 다음날 12월 4일 저녁에 대통령의 안전가옥에 4인의 회동이 있었고요. 그 4인이 회동한 이후에 4명이 전원이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꿉니다. 예전 폰은 없대요. 없답니다. 그 내란이 일어난 그 위중한 일이 일어난 그 다음날 저녁이면요.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때 모인 4사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이완규 법제처장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4명만 모였고 대통령도 없었고 영부인도 없었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통령 없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송년회 하러 갔답니다. 전날 밤부터 그날 새벽까지 그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4명이서 송년회 했답니다. 2차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있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CCTV에서 4명이 다가 아니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CCTV에 잡혔다고 하고요. 박지원 의원님이 청문회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답니다.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의 전원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님은 그 이외에 인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인지를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누가 있는지 알면서 질문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새끼들 2차 계엄을 도대체 언제까지 한 번 더 하려고 준비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것부터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적어놔가지고 어제 제가 방송 마무리하면서 걱정했던 게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 구속 기한 3시간을 앞두고 구속 6개월 연장됐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기각됐어요. 법원에서. 사유는 윤석열이 야 특검에서 부르면 나갈 거야. 너네가 나 부르면 나갈 건데 왜
나오란 말도 안 하고 체포영장부터 치냐,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야, 쟤 나간대잖아, 기각. 이런 말도 안 되는 28일에 출석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29일에 체포영장 한 번 더 친다에 500원 겁니다. 28일에 또 무슨 핑계대가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왜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냐면 특검이 위헌적 특검이라고 입에 달고 다녔어요. 세상에 국회에서 의결되고 국회 법사위에서 안건 올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도대체 어디가 위헌입니까? 그럼 국회가 무슨 반국가 집단입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어제는 28일날 부르면 나 나갈게 했는데 28일날 되면 위헌적 특검에서 부르는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기사 저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말씀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여튼 저 내란 우두머리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해롭습니다 진짜. 지금 내란 특검은 거의 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커가지고 특검 구성이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수사나 소환이나 이런 속도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 관련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최혜병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아주 조사를 잘해가지고 칭찬까지 받고 경찰에 넘겼는데 항명죄로 구속돼서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군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근데 최혜병 특검에서 군 검찰한테 이 사건 넘기라 그랬습니다. 넘겨받자마자 항소 포기 1심 무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 박정훈 대령을 이제 보내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이해관계자라고 기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쪽은 왜 이렇게까지 도덕적이어야 됩니까? 우리도 가끔씩 얼굴에 좀 철판 좀 깔면 안 됩니까? 특히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는요. 내란입니다, 내란. 친위 쿠데타 내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의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박정훈 대령의 수사랑 재판도 당연히 들어있는데 군 검찰이 최초 기소했을 때는 죄명이요. 집단 항명 수괴였습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합법적인 일을 덮으라고 대통령이 지랄해가지고 거기에 저항한 게 집단 항명 수괴랍니다. 이런 또 욕할 뻔했다. 이너 피스. 어제 이제 친구랑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서울 지하철 5선 방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자체가 학습 능력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바로 떠올렸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행동이 일사불란하고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친 사람은 있지만 사망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화제가 돌려진 건 12월 3일 그날 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동안 안 하고 잊고 살다가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의 군인도 근현대사를 배웠고 그 자리에 달려간 사람들은 근현대사를 배운 젊은이들, 혹은 12.12를 겪은 사람들, 5.18을 겪은 사람들, 4.19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상계엄령이 떨어져가지고 국회로 군인이 몰려가는데 그거를 내가 맨몸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계엄령이 해제되겠지 하고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막아야 된다. 거의 대부분이 그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연을 예전에 뉴스공장에서 한때 수집했었는데, 이 대화가 전 제일 인상이 남았어요. 애들을 두고 부부가 같이 국회로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가면서 나누었던 대화가, 군이 발포를 시작할 것 같으면 당신은 걸음이 빠르니까, 나보다 빠르니까 도망갈 수 있을 거다. 당신이 도망가서 애들을 책임져라.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 대화가 오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시민들요, 내가 맨몸으로 막으면 군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라도 어떻게든 이 계엄은 막아야 된다라고 간 겁니다. 국회의원들요, 마찬가지예요. 본회의장 문 앞에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고요, 군인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안에 5.18을, 12.12를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원식 의장, 국회의장도 그 연세에 내가 있어야 회의가 열린다고 다물러 모셨습니다. 어떤 새끼는 시끄러움만 하고 밖에서 소리만 질렀지만. 그리고요, 저는 또 하나 인상적인 언급이 잘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요, 겸공 뉴스 특보의 이재석 앵커입니다. 이재석 앵커. 이재석 앵커가 12월 3일 그날 밤에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내란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밤새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뉴스공장 건물 앞에 계엄군이 도착했습니다. CCTV에 열 몇 명의 계엄군이 잡혀요. 그리고 뒤에 알려진 게 걔네들 크레모아까지 들고 왔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크레모아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그걸 거기 들고 왔다고요. 그때 그 다음 날이었나 며칠 지나고 나서였나, 방송할 때 무슨 심정이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라이브를 계속 유지해야지 그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끌려가는 장면이라도 송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다들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서, 그리고 사령관들 및 영관급 장교들의 증언에 의해서 정말 그런 일이 전부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증거가 싹 다 나오고 있어요. 첫날 일단 몇백 명 죽이고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몇만 명 죽이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4.19, 5.18, 12.12 등등을 겪은 시민들이 그 기억을 되살려 어떻게든 이 나라가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 나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막아야 된다. 그게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일담인데, 후일담 중에 몇 가지가, 보좌진들이 이제 국회 건물 안에서 이제 군들을 막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이 많은 여자 보좌관들이 군인들의 뺨을 때렸대요. 내 아들도 군인이라고. 내 아들 같은 게 여기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면서 뺨을 막 그렇게 때렸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MZ세대 보좌진들이 그 50대, 60대 보좌진들하고 잘 안 어울린답니다. 꼰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꼰대라 그런데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답니다. 근데 12월 3일 그날 밤 이후로 굉장히 우러러 본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엄 딱 하는 순간 백골단, 경찰들에게 맞섰던 그 DNA가 그대로 깨어나가지고 진두지휘하고 싸우고 소화기 던지고 난리가 나고 스크럼 짜고 막 바리케이트 치고 하는 거 보니까 멋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거 적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잘하지. 옛날 생각으로 몸이 기억하는 거죠. 여튼 12월 3일 그날의 기억이 끔찍하더라도 저는 자꾸 다시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이 내란에 관여된 모든 사람을 전원 색출해서 발본색원해서 싹을 자르고 정당한 처벌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들이 도대체 국민들에게 하려고 했던 짓이 뭔지 계속 다시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날 밤은 저희 가게도 희한하게 가게가 너무 조용했어요. 밤새 손님이 한 팀, 두 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가게 안에. 그래서 TV는 MBC, 제 핸드폰은 경공 뉴스특보, 그 다음에 제 보조폰을 꺼내가지고 급하게 충전을 해가지고 오마이뉴스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있었는데 정말 우연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정말 하늘이 도와서 그 계엄령이 실패한 겁니다. 다 죽을 뻔했어요. 제가 밤새 그걸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호흡 곤란이 온 것처럼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의 반복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적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도 있었습니다. 선관위 직원 잡아가려고 했던 군인도 있었고요. 실제 잡아가는 중에 계엄령이 해제돼가지고 풀어준 거고요. 기자 한 명도 군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거 CCTV에 찍혔어요. 김규현 변호사가 직접 겪은 일인데 그분 고발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 누군지 찾아내가지고 당신들 이거 내란에 가담하는 거라고, 내란에 가담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피식 비웃으면서 내란에 가담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의 명찰을 못 봤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서 찾았다고 해요. 고발하셨겠죠 뭐. 그런 밤이었습니다. 12월 3일 밤은요. 그리고 수거한 정치인, 언론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운동가들을 살해하는 방법적인 부분이 음독, 가스, 또 폭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가게 식자재 가져다 주신 분이 오셔가지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살해 방법 중에서 저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먹이 있습니다. 패 죽이겠다고요. 때려 죽이겠다고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고문하고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도 입에 담기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 뭐 박서론 의원, 부승찬 의원 이런 분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너네 지금 계엄령 준비하고 있지. 민주당의 정보력을 우습게 보지 마라. 계엄령 선포할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우리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엄령은 너무 나갔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는 사령관들이 피식 웃으면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 웃음의 의미가 지금 생각해보면 야, 너 며칠 있으면 내 손에 죽어.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무섭습니다. 12월 3일 이야기를 다음에 조금 더 할게요. 이 이야기 하다 보면 다른 걸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최상병 특검팀에서 이제 박정훈 대령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기피를 스스로 하니까 누구를 요청했냐면 박정훈 대령 밑에서 함께 수사했던 군 수사관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게 뭐냐면요. 일단 그분들은 최해병 사건이 어떻게 덮어지게 되고 이첩되고 왜곡되고 조작됐는지 그 내용을 다 알아요. 그리고요, 굉장히 유명한 녹취인데요. 그 박정훈 대령 밑에서 같이 수사하던 군 수사관 중에 한 분이 그 경북 경찰서의 경찰분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두 분이 거의 울어요. 이 사건 이렇게 덮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안 무서워서 이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지금 목숨 걸었다 그랬나? 직을 걸었다 그랬나? 그래서 어떻게든 잘 마무리해달라고 서로 거의 울면서 통화를 해요. 울먹울먹 하면서 통화합니다. 경찰한테 해병대 선배님이 지금 거 알고 있습니다. 저 몇 기입니다 하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서로 그냥 울어요. 근데 경찰에서 본인도 그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결국은 경찰서에서 이 사건이 왜곡되고 맙니다. 이 내용을 모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해병대 수사관들을 최상병 특검에서 요청한 겁니다. 수사관으로. 그래서 최해병 특검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끝난과 동시에 이게 어쩌면 박정훈, 이종섭,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 그리고 당시 해병대 사령관 이름이 뭐였지? 그리고 가장 문제인 당시 임성근 사단장들의 재판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소되고 재판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다른 내용이 더 나올 거거든요. 그 나머지 더 나오는 다른 내용이 그대로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건의 중심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종호가 이 사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와 연관된, 그리고 이종호가 왜 임성근을 구명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종호가 구명하려고 했는데 왜 대통령실이 움직였는가 라는 문제가 그대로 김건희 특검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요, 이미 조사가 너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김경호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데, 이분이 거의 머리가 컴퓨터 수준이에요. 기억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의 머릿속에 최상병 특검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즉문즉답입니다. 그래서 그 김경호 변호사도 여기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들렸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은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병 순직에 그러니까 연루된 자들을 처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한두 달인데 끝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요즘 많이들 하던데, 모든 범죄 수사의 기본이자 시작은 동기라고. 동기.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그 왜라는 내용이 그대로 김건희 특검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간다기보다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지금 사이즈가 검사가 40명이거든요. 모자랍니다. 혐의가 16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팀을 쪼개가지고 2개씩 배당을 한다 그랬는데, 이 최상병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그때 당시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 세 사람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과 처벌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건데, 그 동기에 대한 조사를 김건희 특검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그 특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120명인 겁니다. 지금 내란도 김건희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영부인이 비화포를 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란 전후로 해서 뭐 주요 공직자들과 통화한 기록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 120명 규모의 세 가지의 특검에 다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은 일단 제일 급한 게 그 세 사람의 처벌이기 때문에 그거는 길어질 일이 아니고 금방 끝날 일이고요. 나머지가 문제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거는 이제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들이 본인 사건을 자꾸 들고 파니까 검찰이 국민의힘에게 고발장을 적어가지고 줍니다. 야, 이거 그대로 고발해. 우리가 바로 접수할 거니까. 그게 이제 명예훼손 등등 해가지고 자기네들 김건희 의혹 파고, 김건희 뭐 주가 조작한 거 파고 다니고 발표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그거 못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생 엿먹이려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공수처에 다시 접수됐습니다. 공수처는요, 돼지강정기, 이거 되게 괜찮은 유머인 것 같은데, 돼지강정기 동안에 수사 제대로 못한 거에 한이 맺혀가지고 신나게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최강욱 전 의원이니까, 최강욱 전 의원부터 해서 기자 몇 분 해가지고 이걸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셨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수사가 되면 윤석열은 내란이 워낙 크고 지금 외환 유치까지 이제 내란 특검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해가지고 고발 사주 이거 윤석열이 처벌이 더 들어가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억울한 사람들 이제 억울함 풀어주는 거, 그리고 얼마나 이 새끼들이 악랄한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리는 거, 거기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 유죄 판결 나면요, 사형이에요. 정상 참작을 해도 무기징역인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정상 참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외환 유치죄가 유죄로 판결이 나면요, 여러분, 외환 유치죄나 군사 반란죄는요, 형량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살. 저도 총살이 비유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처벌 조항이 다른 게 없대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는 무기 금고, 무기 징역 또는 사형, 뭐 살인은 뭐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상 뭐 이하 아니면 뭐 이하 이렇게 보통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외환 유치랑 군사 반란 수괴는 사형도 아니랍니다. 총살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총살. 그래서 총살을 당할지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고발 사주 하나 뭐 윤석열 처벌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새끼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리는 거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억울함 풀어주는 거 하고, 그 두 가지에 의미를 두는 게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 외에 짜잘한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오늘 또는 내일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뉴스가, 보도가 뭐가 있냐면, 지금 나머지 부처 장관의 지명이 있을려나? 그리고 이제 뭐 부처장의 임명이 있으려나? 제가 어제 방송 중에 문득 떠오른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이문정 검찰총장의 콤비 플레이가 나올라나? 아니면 이문정 검사님이 진짜 법무부 장관이 되려나? 이것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 진짜 김경수 전 지사가 가려나? 김경수 전 지사님은 이번 정부에서 큰일을 맡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선 가장 유력한 차기주자입니다. 어떻게든 몸집을 키워줘야 됩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몸집을 키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드루킹 사건이라는 진짜 억울한 사건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으로, 뭐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님 재판하고 비슷해요. 그런 정도 수준의 재판으로 유죄 확정이 돼가지고 도지사직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당한 상태에서 엉뚱하게 윤석열이 이걸 사면을 했어요. 지금 장모 사면한다고. 아닌데 그때 김태우 후보 사면하면서 했던가? 여튼 균형을 맞춘답시고 엉뚱하게 윤석열이 사면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피선거권도 회복을 하셨고요. 근데 피선거권 회복한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어요.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서 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잃은 상태에서 복권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몸집을 키우긴 힘들어요. 정부나 여당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에서 몸집을 키워주긴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선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내년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대권 주자인데. 그러면 행정부에서 행안부 장관 정도는 저는 적당한 것 같긴 해요. 뭐 행안부 장관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총리로 가실 수도 있고 비서실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요즘 비서실장
비서실장이랑 수석 대변인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첫 주 주말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 한 장 SNS에 올라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직장 상사 중에서 등산 좋아하는 직장 상사가 그렇게 최악이라면서요. 주말마다 부하 직원들 끌고 산에 올라간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가장 큰 취미가 등산입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때 그때 히말라야에 계셨어요. 히말라야에서 트레킹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트레킹을 중단하고 급하게 귀국해서 이제 변호인으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재판을 변호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등산을 좋아하셨어요. 취임 첫 주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 비서실 직원들하고 기사들 끌고 등산하셨어요. 그때 김경수 그때 비서관이 쭈그려 앉아서 쉬는 사진이 올라가면서 SNS에 대통령님 주말엔 쉬신다면서요 점점점이라는 사진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갑자기 그 사진이 생각이 나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비서실에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비서실에 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님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더하면 더하지 덜 하시진 않기 때문에. 하여튼 김경수 전 지사님,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김경수 전 지사님, 강금실 전 장관님이 어디로 가실지,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님도 그냥 뭐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고 그냥 집에 간다고? 난 그것도 너무 이상한 것 같거든요. 아, 이것도 저는 조금 궁금한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님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퇴임한 헌법재판소장이 그것도 전 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 국민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한 헌법재판소장님이 동아대 법대였나? 교수직을 요청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거절했답니다. 이 미친 새끼들이. 그래서 지금 문영배 전 재판소장님이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분이 아직도 직을 못 가지고 계시면 그분도 저는 이번 정부 요직에 아니다, 그건 좀 또 이해관계 가지고 물고 늘어질래나? 국민의힘이 개거품을 냈지? 자리 받으려고 탄핵시켰지 하면서. 맨날 어제도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맨날 우리만 그런 거 생각하고 우리만 그런 거 당합니다. 저들은 그런 거 철판 깔고 계속 합니다. 국민들이 욕해도 하고요. 상대당이 욕해도 하고요. 합니다. 좀 짜증이 나네요. 하여튼 저는 정은경 전 청장님도 좀 좋은 자리 맡아주셔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금실 전 장관님, 김경수 전 지사님도 뭐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그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회전문 인사 하는데 저는 회전문 인사라고 욕을 먹든가 말든가 이분들은 특히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국무총리를 하는
김민석 총리 지명자님, 김경수 전 지사님, 이분들 정도는, 그리고 강선우 이제 여가부 장관 지명자님이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정치 인생이 많이 남은 분들이고요. 안규백 뭐 국방장관 지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동영 장관님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지금 직이 마지막이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음 더 큰 그림, 왜냐하면 그분은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분도 뭐 이기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그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귀에 잘 박히게 뭐 회의를 주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여튼 회전문 인사 소리 들어도 뭐 안규백, 강선우, 김민석, 김경수, 뭐 강기훈, 뭐 그다음에 맨날 생각하는 이름, 맨날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름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대변인. 여튼 그분들은 회전문 인사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이 정부 행정부 내내 이 자리 갔다가 이 자리가 끝나면 저 자리로 보냈다가 저 자리로 보냈다가 하면서 5년 내내 중요한 위치에서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펀드는 저는 진짜 알파벳 주식 다 갖다 팔고 펀드에 투자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1번에 투표한 제 자신이 뿌듯합니다. 요즘 펀드 그래프 보면요, 아름다워요. 확인을 이거 제가 한꺼번에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확인을 잘 안 하거든요. 어젯밤에 확인했는데 이틀 사이에 1.5%가 또 올랐어요. 왕. 여러분도 뭐 연금보험 든 거 있거나 뭐 해외 주식 투자하신 거 있거나 하면 그거 다 던지시고, 뭐 머리 아프게 주식하기 싫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들어가시고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저처럼 포트폴리오가 한국 기업밖에 없는 펀드에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래프가 아름답습니다. 여튼 요즘 방송하다 보면 준비한 것보다 뒤에 잡설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요일이 주말 가시권이라 그랬나?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주말 가시권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이나 모레 아침에는 나머지 장관 인선에 대한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